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의료원 혈액종양내과의 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 치료 시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사실 상당히 그 치료 중에 있는 환자분이나 또 치료 과정에서 지켜보는 이 가족 입장에서 많은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이런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이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면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또 제일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내 삶의 질, 또 내가 과연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암이란 질환은 사실 알다시피 단순한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암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이제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암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조금 정리하는 측면에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암으로 인해서 내가 일찍 가족과 사별하지 않을까 이런 이 고민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통증을 잊고 몰입할 일을 찾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한 군데만은 고민을 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없는 병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이 집중을 딴 데로 좀 몰입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입니다. 아무래도 치료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이 내 삶의 질을 굉장히 떠들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만 내 전반적인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언제 스트레스를 받나 알아두기입니다. 이럴 때 스트레스 많더라. 이걸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이런 상황에 때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들자. 이런 스트레스 때는 내가 어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거죠. 여섯 번째는 말과 글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자. 대부분 우리가 치료를 하는 분들 보면은 너무 과묵 같습니다. 힘드신 거는 아는데 내 어떤 아픔을 표현하고 또 가족들한테 치료를 옆에서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또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고 이런 이 대화를 통해서 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가 이 치료의 과정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곱 번째, 환자를 위한 교육 모임에 적극 참여하자. 많이 궁금하실 거 아닌가요? 그래서 동호회를 통해서 내 궁금한 점을 또 비슷한 사람들한테 서로 의견을 줌으로써 공유할 수 있는 또 해결하는 방법을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좋은 또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을 마음에 새기자. 그래서 비록 내가 몸이 불편하지만은 내보다 더 나쁜 상황에 있는 환자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내가 또 마음의 위로를 그분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자꾸 내가 내 마음을 좀 원활하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뜻이고, 또 마음을 보듬어 줄 전문가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전문가의 의미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치료받고 있는
의사가 또 전문가니까 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또 경우의 수는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심지어 이 우울증이 걸리면 우리가 정신과에 의뢰를 해서 또 도움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 남에게 모범이 되자 하는 부분은 정말로 좀 내가 가장 혹은 어머님으로서 내가 이 부분들을 극복함으로 해서 오히려 자식들한테 나는 괜찮다 이런 부분도 보여주는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암을 진단받았을 때 알아야 할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암 진단이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한 70% 이상의 환자분이 5년 생존율 이상을 갖고 있다. 그만큼 이제 이 완치율이 높다는 거죠. 또 완치율이 안 되더라도 암을 가지고 내가 오래 살면 되니까, 그죠? 이런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암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간암같이 B형, C형 간염일 경우에는 전염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통상적인 우리가 암들은 내가 뭐 위암에 걸렸다, 뭐 폐암에 걸렸다 해서 내 가족한테 또 친구한테 옮기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암 진단 직후 환자가 겪는 심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암 진단 후에는 환자가 겪는 심리는 굉장히 심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도 저 사람은 많이 힘들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나의 행동이 가족을 암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의 원인이 내 가족 때문에 걸렸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가족을 암으로 몰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걸 절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은 담당 의료진에게 하셔야 돼요. 이 주변에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나 친척, 뭐 동료들이 내가 암을 좀 많은데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거는 잘못하면은 잘못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면은 나중에 본인이 원치 않는 행위까지 하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또 환자분들이 요새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지식들이 다 옳은 지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주관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내 주치의한테 묻는 게 가장 제일 안전하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가족 가운데 선장을 정하십시오. 왜? 뭐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만약에 내 남편이 걸렸으면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선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내 아내가 암에 걸렸으면 남편이 내가 선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만약에 부모 중에 한 분 선장을 정할 수 없다면은 자식들 중에서도 조금 침착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선장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지식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암 치료를 시작했을 때 알아야 할 7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정말로 낫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은 이 긍정적 사고를 하라 했지 않습니까? 긍정적 사고가 결국은 좋은 치료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암 치료는 수술이든 뭐 방사선 치료든 항암 치료든 부작용이 동반됩니다. 이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항암 치료에 머리 빠지는 걸 두려워서 난 항암 치료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또 잘못된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대부분 치료 끝나면은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치료 중에는 열심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체력으로 이겨내야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관계입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전문하는 의사인데 결국은 항암 치료하면서 잘 못 드시가니까 아이고 이거 뭐 내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해서 체력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건강할 때의 상황하고 치료 사항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치료 사항에서 내가 막 그 좋을 때의 어떤 그런 상황 설계하고는 다른 측면이니까 내가 치료 과정에서 변화하는 부분들을 잘 설계를 해서 그에 적응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하십시오 하면은 내가 오기 전에 다 기억했는데 막상 질문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는데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항상 걱정이 되고 물어봐야 될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항상 메모해 놓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와서 의사올진하고 상의하면 되고 경험담을 귀담아 듣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라고 경험담을 누굴 통해 듣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실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듣고 난 뒤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경험담이 내하고 또 왜냐하면 질환마다 치료하는 어떤 방향이나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했다고 해서 다 내한테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진단이 됐다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자, 7가지, 그죠? 암 치료를 시작할 때 알아야 할 7가지. 정리가 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암이니까 이제 암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치료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이란 것은 세포의 유전자 변화가 먼저 일어나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화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가닥에 정식하는 특징을 가진 되어 있습니다. 그를 풀어서 쓰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말 그대로 암은 우리가 말하는 혹이지 않습니까? 혹. 만져지는 혹도 있지만은 뭐 배 안에 있는 혹은 폐 안에 있는 혹은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혹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세포들이 정식하여서 혹을 형성한다는 거죠. 예. 그래 이해를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또 어떤 분은 환자가 암 진단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암이 벌써 많이 이동이 되어 있는 초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증상이 없고 아무렇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처음에는 내가 암이 많이 좀 퍼졌습니다 하면 당황스러울 건데 암이 퍼지더라도 정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 언제 발생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암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자란다 해도 암 세포가 3cm 정도의 크기로 자라려면은 30번의 세포 정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 혹이 나타날 정도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생각인데 대부분 작은 어떤 혹이 있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전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암에 대한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1981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조금 더 지난 이 1월 27일자 경향신문을 발췌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향신문에서 남자는 62.7세, 여자는 69.1세까지 이제 평균 생존율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사망 원인 순서는 뇌혈관 질환, 우리가 막 중풍 같은 또 우리가 이 심질환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혈관성 질환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고혈압, 만성 간 질환, 그 다음에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암으로 사망하는 원인이 높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고 평균 생존율도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40년 전에는 그 60대의 사람들이 평균 생존을 했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추측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2030년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70대 이상 암 사망 크게 늘어나고 뇌혈관 간질환 사망률 줄어들 듯.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40년 전에 벌써 예측을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암이 사망 1위로 등극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맞습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이 테이블로 보시게 되면은 남자 2010년도, 2030년도, 여자분 2010년도, 2030년도 보면은 남자는 2010년도부터 이 사망 원 1순위가 암이었습니다. 당연히 2030년에서도 암이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여자분은 암이 뭐 기타 질환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지만 암이 2위로 지금 현재 돼 있지만은 각각 기타를 각각 뺀다면 그래도 암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갖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의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럼 암이라는 질환은 어떻게 이제 발생이 되느냐? 암 발생 기전은 아까 했듯이 유전적인 변형이 이제 우선돼야 되는데 유전적인 변형이 생기려고 하면은 알다시피 이 세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생겨야 되겠죠. 이제 그 대표적인 유전자 변화를 유발시킨 거는 우리 이제 강한 화학 물질들 있죠. 뭐 니코틴도 화학 물질 아닙니까? 또 우리 성명 같은 것도 이런 상당히 좀 독성 물질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금속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화학 물질에 속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이제 바이러스 또한 이제 우리가 방사선이라는 우리가 히로시마 원폭 때 많은 암 환자들이 발생됐다고 돼 있죠. 그러고 이제 일부는 유전적으로 암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의해서 정상 세포가 이제 암 세포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형이 됨으로써 이제 이 세포들이 이상적으로 자꾸 멈추지 않고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혹이 우리가 말하는 암 덩어리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세포 분열과 암세포의 분열을 잠깐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분열이고 이거는 암세포의 분열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세포가 이제 분열하다가 이상한 세포가 발생되면은 세포 자살로 인해서 이놈들이 제거가 됩니다만은 이 암세포의 분열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제거가 안 되고 보면은 이 새까만 핵의 모양이 다양하게 보이죠. 굉장히 좀 찌그러지고 모양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동그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 자살을 하지 않고 계속 정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제 실험실에서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키워보면은 이제 세포들이 하나하나 떨어진 것도 가끔 보시면 이제 붙어서 세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포커스를 형성하게 되는 형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럼 암덩어리는 어떻게 생기느냐 궁금하시죠? 그래서 몇 가지 국립암센터에서 나타나는 슬라이드 몇 장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위암 수술했던 사람을 띄보니까 요 안쪽에 푹 빼있는 부위가 보이고 요거는 크기가 더 크죠. 요거는 조기 위암이고 요거는 진행된 위암이다. 요거는 폐암이죠. 폐암은 정상적인 폐와 흡혈에 의해서 생기는 폐암은 새카맣게 보이죠. 정상인 세포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시큼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석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거의 담배를 피면은 이런 조직이 새카맣게 변하면서 당연히 정상 조직이 암세포로 이제 변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하겠죠. 이 간암입니다. 이 간암 환자를 띄보니까 요 동그랗게 허옇게 보이는 이 암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가 형성이 되고 요 옆에는 작은 덩어리들이 많죠. 이제
이런 세포들이 나중에 또 간암 세포로 갈 수 있는 간경화에서 간암 세포로 갔던 그런 환자의 간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암 치료는 굉장히 많이 발달해 왔습니다. 발달해 왔는데 알다시피 제일 중요한 치료는 혹이니까 띠내면 되죠. 띠내면 되는데 띠낼 수 없을 때는 이제 혹을 이제 줄이는 방법도 있고 또 줄이는 방법은 이제 방사선을 노출시켜서 혹은 항암 약물로 줄이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식의 이제 이 치료 방법이 많이 나왔고 이 면역요법이 그 다음에 추가됐는데 지금 면역요법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뭐 폐암이라든지 여러 이제 암성 질환에서 면역요법들이 치료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골수 이식, 특히 이제 우리가 혈액성 암, 우리가 말하는 백혈병, 뭐 이런 질환에서는 골수 이식. 그 다음에 또 발표된 유전자요법으로 이 암을 우리가 공격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유전자요법에 대한 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이 획기적인 어떤 치료의 효과를 아직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암 치료는 얼마나 발전하였나라는 질문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백혈병, 인프종, 고환암, 육모막 암종, 윌럼씨 종양 이런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서는 거의 사망을 했죠. 제로니까. 그렇지만 1990년대에 가면서 이 백혈병도 치료를 잘해서 한 60% 이상, 인프종은 70% 이상, 고환암은 90% 이상, 뭐 굉장히 많이 이 치료의 효과를 많이 봤다는 거죠. 지금 이제 2023년도니까 거의 이거보다 훨씬 높은 이 치료율을 보여주고 있겠죠. 그만큼 60년대에 비해서는 눈부시게 치료의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궁금하죠?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때 우리가 암 발생 확률이 몇 프로냐? 이건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우리가 통계로 해서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남자가 80세, 여자가 87세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남자는 80세라는 거고 여자는 87세라는 거고요. 남자가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때 암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은 5명 중 2명. 이제 한 40%좀 되죠. 굉장히 많죠. 이렇게 생각됩니다. 5분이 가면 남자가 그 중에 2명은 이제 암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또 여성들은 남자보다 조금 낮아서 35.8%로 3명 중에 1명이 암 진단, 3명 가면 1명이 그 중에서 암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 아니죠. 졸업하면서 5명이 남자가 간다면은 그 5 중에 2명이 내가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은 이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발생 순위에 대해서 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남자 암 발생이 연간 13만 명 정도, 여자는 12만 명 정도에서 토탈 한 25만 명 정도 암이 연간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 남자는 1위가 폐암입니다. 여자는 20.6%로 유방암이 차지하고 있고요. 남자를 순서로 보면은 폐,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으로 되어지고 여성들은 유방, 갑상선, 대장, 위, 폐로 남녀 차이가 있으시죠. 특히 남자들은 이제 담배를 많이 피니까 아무래도 이제 폐암에 의한 암 발생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이 2018년도와 2019년도의 변화를 보더라도 이 갈수록 이제 이 암 발생자 수의 비율뿐만 아니라 어떤 암이 많이 생긴 게 차이가 나죠. 우리가 2018년도에 1위가 위암인데 지금 아까 전에 2019년도에 보통
올해의 암 등록 사업에서 데이터들이 대부분 이제 2000년도, 2020년 혹은 2019년 데이터가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갑상선 암은 사실 실질적으로 전에는 뭐 엄청나게 우리가 갑상선 검사를 많이 하니까 랭킹 1위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갑상선 암은 요새는 검사를 덜 하기 때문에 거의 갑상선 암의 진단율은 떨어지지만은 제일 많은 게 이제 폐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 암으로 변하고 특히 여기서 보면 전립선 암이 자꾸 이제 랭킹으로 자꾸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우리도 수과식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외국에는 전립선 암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미국 지역에 우리나라도 이제 수과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 암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암 진단 후에 이제 이 생존율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여기 42.9%와 70.7%가 있죠. 이제 이 옐로우 이 컬러는 1993년에서 1995년 1993년도에서 1995년 사이에 5년 생존율이 그때는 반도 안 됐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블루바의 짙은 컬러의 이거는 2015년과 2019년 데이터인데 거의 70%를 봐가지고 지금 알다시피 2020년대 아닙니까? 거의 70% 넘는다는 뜻이고 5년 생존율이 전에는 반도 안 됐다가 지금은 70% 이상이 5년을 생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암 치료의 발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암이 어쨌든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으면은 우리가 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뭐 위암, 폐암, 대장암, 뭐 혈액암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병에 따라서 또 환자가 왔을 때 환자가 갖고 있는 병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환자한테 어떤 치료를 이제 목표를 잡느냐. 어떤 형태든 우리가 첫 번째 목표는 완치가 목표가 되겠죠. 완치가 목표가 되는데 완치의 범위는 아무래도 이제 초기 또 조기에서 조금 진행된 암 정도는 완치로 가는 길은 쉽지만 벌써 암이 진단 당시에 많이 퍼져 있다면은 이 완치하기 힘들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암의 통증 조절과 유익한 삶의 연장이 목적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암 치료를 함으로써 완치는 안 되지만은 고식적인 생존을 늘리고 또 정상 완화 또 삶의 질을 정진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환자의 질환과 병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암 치료의 목표점은 달리 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은 절제술이 가능하면은 절제하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소적이나 절제술이 불가능하면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고려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절이된 병변이면 전신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생존 기간을 좀 늘리고 또 혹을 주름으로 정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원칙을 갖고 있고요. 반드시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는 특히 우리가 대학병원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대학병원에서는 다학제 치료를 잘 할 수 있겠죠. 그 여러 전문가들이 대학병원에 다 존재를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이 환자한테는 어떤 치료를 그러면 수술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이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를 결정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는 작은 어떤 우리가 개인 병원급 병원보다는 이런 대학병원급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존재하니까 뭐 암 진단 받게 된다면은 가능하면은 치료는 어디서 하든 이제 이런
큰 병원에서 했던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때 인터뷰했던 사진을 잠깐 올려놨는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암, 죽는 병이 아닌 고칠 병으로 생각해야 완치율이 높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암은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1960년, 70년대에는 암에 진단받는 많은 환자들이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아까 70% 이상이 5년 장기 생존을 하기 때문에 암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고칠 병, 이제 암을 갖고 있더라도 암을 가지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점도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에 전환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항암 치료를 전문하는 우리가 내과 종양내과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항암 치료, 약물 치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악성 종양 세포, 이게 이제 암세포죠. 요거에 이제 독성을 가진 화학약품, 우리가 말하는 세포 독성 화학약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항암제의 가장 많이 쓰는 약품인데 그걸 1세대 항암약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독성이 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독성이 많다면 그만큼 정상적인 세포에도 이 항암제가 작용을 해서 독성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1세대 항암제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독성도 많더라.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고 효과도 높이고 독성을 적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나타낸 게 제2세대 항암 치료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특정 단백, 종양 단백 약물로 해서 표적 치료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2세대 항암제를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사람한테 특정한 종양 단백이 있을 경우에 2세대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세대에 쓰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단백이 있을 때 가능하고요.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3세대 항암제가 이제 면역 조절에 따른 치료입니다. 면역 항암제라고 하죠. 자, 1세대는 이 세포 독성 약물, 두 번째는 이 표적 단백을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면역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그 면역 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면역 항암제 1세대, 2세대, 3세대로 우리가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각각 2세대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3세대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1세대, 2세대, 3세대를 잘 조합해서 우리가 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 이제 이 상승 효과를 우리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치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항암제 비교는 금방 말씀했던 내용을 조금 더 모식도로 옮기자면 1세대는 화학 항암제, 2세대는 표적 항암제, 3세대는 면역 항암제로 구분을 이래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는 아까 제가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이 약을 썼을 때의 문제점 또 이 약제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면은 우리가 적절하게 컨비네이션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이 항암제의 진화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조금 박스로 조금 모아놨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읽어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암 치료 약물만 하나요? 이제 일부 환자는 이제 항암제만 할 수도 있지만은 일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암요법 후, 항암제 사용 후 수술 또는 방사선, 또 수술 후에 항암요법과 방사선 또는 항암요법 단독 같이 아까 다학제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다학제 안에는 이제 제 같은 항암치료 전문가인 종양내과 의사가 있고요. 가마 방사선 치료 전문 의사, 또 수술하시는 수술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병리과 의사, 또 이 사진을 잘 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방사선 영상을 잘 판독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주로 다학제적으로 많이 모여서 이 환자한테 이 병이 이러니까 이렇게 먼저를 뭐를 시작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이제 다학제적인 회의를 통해서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복합 화학요법이라 하는 거는 항암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항암제가 아닌 최소한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복합 항암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쓰는 거는 자, 세포의 저항세포를 많이 줄이고 여러 세포 주기의 세포들을 함께 죽이면서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항암제의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복합 항암요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항암요법의 기본 원칙은 항암 치료의 반응과 관계 있는 인자, 다시 말해서 환자의 영양 상태, 또 면역 상태, 또 환자가 갖고 있는 동반 질환, 뭐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환자가 활동 능력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 환자한테 어떤 약을 어떤 스케줄로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종양내과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죠.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치료 약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항암 치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암세포를 죽여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되고 또한 암세포의 전이된 세포들을 최소화시키고 다 제거는 뭐하지만은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게 함으로써 생존 기간을 늘게 하고 또 다른 장기로 전이할 수 있는 암세포를 전이 안 되도록 미리 작을 때 우리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또 암으로 발생될 수 있는 증상을 또 호전시키고 있어. 암은 아까 얘기했죠. 혹이니까. 혹은 이제 이 주변에 내 중요한 장기를 막 누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면 통증도 생길 수도 있고 혈관도 막히면은 뭐 붓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혹을 줄이는 목적으로도 이제 항암요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암을 진단받았을 때 과연 암이 신체 어느 부위에 어떤 조직형을 가졌으며 또 암은 우리가 말하는 몇 기라 물어보죠. 1기, 2기, 3기, 4기에 과연 암은 2분의 암은 몇 기인지 우리가 국소적인 상황이면 아까 했듯이 수술이 가능하지만은 암이 많이 퍼졌을 때는 우리가 수술이 안 될 경우에는 전신 항암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암요법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표준 치료, 이게 폐암이면 폐암의 표준 치료, 위암이면 위암의 표준 치료를 하고 반드시 치료를 했을 때는 치료 약제에 대한 반응과 독성을 우리가 의사가 판단하고 적절하게 그 반응에 따른 약의 교체 혹은 독성이 많으면은 독성을 해결할 수 있는 판단을 또 하셔야 될 역할이 종양내과 의사가 하게 됩니다. 약은 어떻게 투여받느냐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종류의 제형이 있습니다. 주사약은 아무래도 정맥 주사로 투여하고 또 먹는 약일 경우에는 경구 약으로 주는 항암제도 있고요. 또 약에 따라서 근육 주사와 피하 주사로 구분이 됩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주사약이니까 정맥 주사로 우리가 투여해야 될 약이 되겠고요. 정맥 주사를 할 때는 이제 여기는 조금 화면이 검은데 우리 약사분이 그 벤치 안에서 이 약을 섞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떤 약은 검은 천으로 이 밀봉원에서 햇빛에 대한 차단을 해주는 그런 조치도 하게 됩니다. 또 항암제를 투여할 때는 혈관을 통해서 하니까 혈관이 없는 분이 계시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케모포트케가 앞가슴에 이제 이런 단추 구멍 같은 거를 이제 피부 밑으로 심습니다. 심어서 쉽게 이제 우리가 항암제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케모포트를 심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뭐 특히 이제 백혈병 치료할 때는 이제 히크만께서 저 쇄골 밑에 있는 큰 혈관을 우리가 잡아서 이런 라인을 통해서 이제 약을 투여하는 히크만 도관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치료에 임하는 자세는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심리적, 육체적, 환경적 변화가 생깁니다. 이 불치병이냐, 아이고 내가 죽음을 또 빨리 경험하지 않을까, 또 신체 기능의 상실 및 장애, 고통을 당하고 당연히 이제 내가 암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혼자 외롭게 격리와 소외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치료나 여러 가지 과정에 따른 이 검사, 치료 과정, 또 치료의 합병증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거고, 또 이 치료 과정에서 어떤 내 자신감이 막 떨어져서 중간에 중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신감에 대한 변화, 또 자가 조절 능력의 상실. 근데 결국은 내가 치료받는 거니까, 내가 아까도 제가 치료 진단 받았을 때 7가지, 치료 과정의 7가지를 반드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반드시 다시 한번 이 피드백을 가지면서 한번 상실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했지, 긍정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희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이겨내는 용감한 전사가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삶에 대한 의지, 또 정신적인 힘, 이런 것들이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결국은 치료받는 내가 이런 치료를 해야 될 만한 이유다. 또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또 잘 또 이겨내십니다. 어떻게 나의 삶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킬 것인가? 당연히 내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까 그랬지, 남자 중에 5 중에 2명이 암이 과연 뭐가 나는 잘못해서 이런 불치병이 앓았을까, 아니면 이런 암에 걸렸을까는 굉장히 좀 자괴감도 생기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럼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사회에서 자꾸 만남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더 힘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회생활과 사회로부터의 단절은 금물이고, 자신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활 모임, 이런 모임도 참여해서 서로 어떤 어려운 점을 제가 그분을 다른 환자를 통해서 받고, 또 나의 경험을 또 다른 분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자주 가지시는 게 좋겠다. 라고 아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즐거운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주어진 시간에 제가 한 슬라이드에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제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만 좀 제가 강조를 좀 했고요. 아까 했듯이 이 암은 불치의 병보다는 이제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자꾸 생각을 바꿔서 내가 좀 적극적인,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1부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2부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또 항암제의 부작용이 뭔지, 또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2번째 파트 2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